네, 우유 마십니까 혹시? 네, 오늘 뉴스 끝부분에서는요, 이 건강 관련 소식에서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우유를 마셔야 하는지 우유 잘 먹는 방법, 그리고 우유 제대로 고르는 방법,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발표가 하나 있고요. 그 뉴스를 계기로 논문도 좀 있고 그래갖고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우유 관련된 내용을 뉴스입니다만은 건강과 좀 연결해서 오늘 영상 끝부분에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엊그제 그 수요일에 그 점심 때쯤 혹시 그 버라이전 쓰시는 분들 갑자기 전화 안 되고 소위 말하는 먹통 되는 그런 길 경험해 보셨나요? 이 버라이즌의 그 통신망 서비스가 지난 수요일 그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그 잠정 중단 사태, 먹통 사태를 빚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뭐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버라이즌은 그래서 어제 그 오후 공지문을 발표하고 기술팀이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했다 라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고객에게 그 하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하루 그 버라이전 서비스 장애 관련 보고가 미 전국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그 이동통신망 신호가 갑자기만 안 잡히니까 이 자리가 왜 안 잡히지?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건물에서 그런가? 좀 밖에 나가볼까? 뭐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됐던 거죠. 알고 봤더니 버라이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걸 다 이제 다 리포트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100만 건 이상 리포트가 됐습니다. 자, 서비스 장애는 뭐 뉴욕, 시애틀, 마이애미 그리고 LA 등등등 미국의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버라이전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버라이전이 사실 작년 말에 그 댄 슐먼 CEO가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댄 슐먼 CEO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대대적인 직원 해고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감원, 무려 13,000명을 일시에 감원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그 버라이즌의 통신망 중단 사태가 돌풍이나 무슨 허리케인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 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대규모 직원 감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아니냐, 소위 인재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뭐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라면 어떤 특정 지역에만 그런 뭐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먹통이 됐었어야 하는데 엊그제 그 먹통 사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뉴욕, LA, 시카고, 시애틀, 뭐 마이애미 등지 미 전국적으로 이 대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역시 어떤 그 테크니컬 프로블럼, 그러니까 인재, 사람의 실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 인재가 아니었느냐, 이런 그 추측이 지금 가장 그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미국에서 제조되는 차, 미국에서 만든 뉴카, 새 차, 중고차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든 새 차를 살 때, 차 살 때 이제 일정 부분 론을 하잖아요. 집 살 때 좀 론하는 것처럼 차를 살 때 그 론을 했는데 그 론을 해서 산 그 차가 미국에서 만든 차라면 그 론 해서 내는 그 이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그 집을 샀을 때 많은 몰기지론, 그 몰기지론 이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핵심 세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 자동차 론에 대한 이자 비과세 정책이 발표된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제조된 차를 구매해 주어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는 뜻에서 이런 혜택을 이제 준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갖고 들어온 차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이거죠. 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론 이자 그 비과세 정책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다라면서 근로자와 중산층 가게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세이브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론을 받았고 그 론에 의해서 이자를 낸 것에 대해서 연 최대 $10,000까지 소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 차만 해당되고요. 승용차, SUV, 뭐 밴, 픽업 트럭,
그리고 이제 모터사이클,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단 중고는 안 됩니다. 그래 중고는 제외가 됐고요. 그밖에 이제 개인용만 되고 뭐 사업용이나 상업용 차량 역시 이제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금 보고하실 때,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세금 보고하실 때 내가 자동차 사느냐고 론을 이렇게 했고 한 달에 거기에 대한 이자 페이먼을 이만큼 했는데 요거 소득공제에서 좀 해주세요라고 CPA한테 꼭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뭐냐면 크레딧 카드 이자를 꽉 눌러주겠다라는, 지금 크레딧 카드 이자가요 무슨 뭐 사채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할 때 웬만하면 그 기간 넘기지 말고 이자 붙지 않도록 이자가 붙기 전에 빨리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이 크레딧 카드 이자가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그러니까 연 이자율이죠, 10% 맥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0% 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나오자 뭐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뭐 시티 그룹 등등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티그룹은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10%로 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JP 모건 체이스도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밝혀서 은행이 행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소송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 때 여당인 공화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소위 말해서 표심을 사로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국면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금 유권자들의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좀 표심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뭐 정치인들이면 선거를 앞두고 그런 생각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또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문에 그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유권자는 뭐 베네핏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불만을 의식해서 은행들이 크레딧 카드 이용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자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상한을 은행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법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금리를 연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만들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입법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에는요 크레딧 카드 금리를 제한하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뭐 10% 받아도 되고 20% 받아도 되고 30% 받아도 되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크레딧 카드 연 이자율이 너무 비싼 건 사실입니다. 네. 일반적인 크레딧 카드의 연 평균 이자율을 보면 우리 은행은 크레딧 카드 이자율 많이 안 받습니다라고 홍보하는 문구를 보면 19.99. 19.99. 그러니까 20%라는 이자율도 홍보를 할 정도로 다른 데에 비하면 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19.99, 뭐 이거는 뭐 아주 착한 이자율이고 뭐 20% 넘는 게 대부분이고 24%, 어떤 경우에는 32% 있고요. 제가 어떤 경우는 36%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매우 너무 심하죠, 이런 거는. 무슨 사채도 아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만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 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이처럼 꺼낸 이유는 높은 이자 부담을 좀 낮춰주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뭐 그리고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아젠다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생활비 부담 완화와 내년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둔 지지율 제고 목적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정책인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에는 이 법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러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의회의 입법이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 혼자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말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제 의회를 좀 동원해야 된다라는 거기까지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책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연방의회의 그 의원들도 굳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
반대했다가 유권자들이 그걸 알게 되면 표 주겠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의원들도 찬성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그 큰 돈을 갖고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은 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대형 은행들이 거금을 들여서 뭐 정치 헌금을 한다든지 그럼 또 그걸 받은 의회 의원들은 또 역시 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거금을 들여서 로비스트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의 입장이 돈 많은 대형 은행들의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유권자의 눈치를 볼 것이냐 요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만 생각하고 정말 유권자들만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에 찬성해야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요게 문제죠. 그게 관건이고요. 자, 여하튼 연 이자율을 10%로 묶겠다. 그 아래로 묶겠다. 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그래서 이제 의회 승인 없이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매우 주목됩니다. 의회 의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할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지역구의 그 의원들에게 압박하도록 대국민 홍보로 좀 그 전략을 그렇게 짤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짤지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한데 뭐 어떤 전략을 짜더라도 정말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10% 맥시멈 10%로 좀 묶을 수 있는 이 정책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위대와 법집행국 간의 그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또 다시 이제 내란법 카드를 만지작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내란법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엊그제 또 했습니다. 자, 내란법. Insurrection Act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Insurrection Act를 검토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할 뿐인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할 뿐인 이민 단속국 요원들을 공격하는 그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들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라면서 나는 내란법을 발동해서라도 이 같은 치욕적인 상황을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일 그 아이스 요원이 차량 검문 중에 그에 저항하고 이제 차를 막 움직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스 요원은 자신에 대한 어떤 위험을 감지를 해서 이제 총격을 가한. 그래서 37살의 백인 그 시민권자 여성 르네이 니콜 굿이라는 여성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현지에서는 연일 과격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제 또 있었습니다. 또 총격이 있었어요. 그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그 자리에서 또 그 이민 아이스 요원이 또 총격을 가했습니다. 남성에게. 그런데 다행히 이제 크게 뉴스화되지 않은 거는 다행히 이제 이 총격을 받은 이 시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을 입어서 이게 이제 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미네아폴리스 그쪽에서는 뭐 좀 멀리 떨어진 데서는 좀 모를 수도 있어도 그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 주에 대해서 Insurrection Act, 내란법을 발동할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네소타의 주지사와 또 미네아폴리스 시의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제 이런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란법 발동 관련된 그 발언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관할 지역 내에서 그 격렬해지는 시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하는 시위대를 부추기는 짓을 한다라면서 그래서 내란법 발동할 거야 뭐 이런 이유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잠깐만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그 내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Insurrection Act, 내란법은 법에 명시된 특정한 조건에 한해서 대통령에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란법을 대통령이 발동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사실 내란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동의 없이도
연방군을 주정부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죠. 하지만 대통령은 반드시 그 공식 선언문을 발표한 후에 내란법을 발동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내란법 발동 이렇게는 안 되고요. 공식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한 후에 내란법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식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네, 불법 행위자들에게 즉시 하라고 이제 명령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즉시 귀가하라 뭐 이런 내용, 그런 명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어떤 경고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명령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내란법을 발표하면 됩니다. 발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식 선언문 발표 없이 갑자기 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내란법을 발동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전에 공식 선언문을 통해 1차 경고를 하면 추후 내란법 발동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내란법을 발동한 사례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있지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 서너 번 정도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시 그 리틀락 고등학교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그 대규모 시위가 너무 악화되자 처음으로 이 내란법을 발동한 역사가 있습니다. 1957년에. 그리고 이어서 1968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피살 사건 이후에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자 역시 내란법을 발동해서 군대를 동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장 최근에는요, 1992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3번 있었네요, 3번. 1992년. 다 아시죠? 1992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네, LA 폭동. 그 LA 폭동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역시 내란법을 발동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군대를 동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LA 폭동 때 발령됐던 그 내란법 발령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먼저 군 동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군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여러 차례 했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발동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란법 발동할 수 있어라는 경고성 발언을 또 한 차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내란법이 발동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알고 계시면 미리 그 내란법이 어떤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령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초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추후에 이제 뉴스를 접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린란드 문제 잠깐 볼게요. 그 덴마크령인 그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의 대표들이 어제 그 백악관에 모였잖아요. 소위 말해서 3자 회담이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끝난 그런 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3자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간 덴마크와 그 그린란드 등등은 모두 곧바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미국이 정말 군대 동원하겠네 라고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덴마크도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그린란드에 병력 항공모함도 보냈고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그린란드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한 북극의 참을성 작전, 이게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참을성 작전이에요. 북극의 참을성 작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덴마크가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훈련 이름은 북극의 참을성 작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훈련 때문에 군대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 합병을 위해서 군사 행동까지 나설 그런 가능성이 우려되자 일종의 대비책, 아니면 일종의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라는 어떤 무력 맞대응 시위 이런 차원에서 덴마크가 군을 그린란드로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독일도 병력을 보냈고요. 근데 보낸 병력의 이름은 무슨 순찰대, 파견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일단 상징적으로 군대를 보냈고요. 또 영국도 보냈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 한 지금 서너 개 정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린란드에
많든 적든 병력을 보냈습니다. 또 일부 국가의 병력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참 우려되는 게 이렇게 되면 나토라는 우산 아래 미국과 유럽의 강나들이 같이 그 나토 그 회원국이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있으나 마나 이제 뭐 그런 입장이지만 여하튼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같은 나토 회원국 안에서 지금 미국과 비미국 유럽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붙게 생겼어요. 저는 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뭐 이건 뭐 이런 얘기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과거를 보면 지난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모두가 다 아주 의외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소소한 어떤 일에서부터 이게 발단이 돼서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제 악화된 그런 그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악화될 수 있는 조그마한 불씨도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자, 여하튼 덴마크 총리는 이번 회담을 끝난 후에 쉽지 않은 만남이었다.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은 지금도 그대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3자 회담이었다라면서 굉장히 그 3자 회담 자체에 대해서 그 실망스러운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요, 그 3자 회담이 끝난 직후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려고 하면 덴마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요만한 그 병력 갖고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봐야 결국 기껏해야 고작 개썰매 2대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갖고 있는 그 병력이나 파워라고 해봐야 개썰매 2대밖에 없다. 니들이 그 북극의 얼음인데 돼서 무슨 병력이 있어봐야 뭐가 있어. 맨날 다니는 게 개썰매지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개썰매 2대밖에 없다라고 비하하면서 그러니 중국이나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SNS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목적. 이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 3자 회담이 끝난 후에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그 이란에 지금 이제 이란 문제 잠깐 볼게요.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할 경우에, 즉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미국이 안 한다면 모를까 이란에 대해서도 군사 공격을 한다라면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 2가지다. 첫째는 신속함, 두 번째는 단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속함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빨리 끝내지 이걸 뭐 며칠 몇 주 그건 싫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호함은 뭐냐? 확실한 무기로 반드시 승리하는, 깔끔하게 승리하는 그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BC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팀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만일 우리가 감행할 경우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야 한다라는 2가지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는 몇 주 혹은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장기전으로 가는 건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신속함을 재차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에 한 것처럼 그렇게 외과 수술적인 핀셋 정책을 할 수가 있겠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옵션을 뭐 플랜 A, B, C, D 뭐 몇 가지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늘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미 뭐 많은 플랜을 머릿속에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보고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말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은 또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참모들도 많아요.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시에 이란 정권의 그 신속한 붕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참모들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무주공산이었죠. 그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데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 군사력이나 병력이나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게 얼마나 못 믿어오면 쿠바에 있는 그런 병력을 돈을 주고 데려와서 소위 용병을 써서 자기 대통령 그 관저
거기를 보호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나라에 믿을 만한 병력이 없으면. 그 베네수엘라는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끝났는데 이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란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툭하면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군사력이 항상 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들어갔다가는 미국도 큰 피해를 입고 희생을 입을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출하는 백악관 참모들도 적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모들은 이란의 어떤 반격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 자산을 미리 확실하게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군사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의 피해가 클 수도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들,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 이런 데 피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카타르에는 미국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 카타르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의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아주 필수 인력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미군 병력이 다른 데로 철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철수했습니다. 어제 다 철수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전원이 감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있기 전에 이란 사태가 제발 좀 바라건대 좀 서둘러서 안정 국면으로 좀 들어가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있는 불법 약물 카르텔을 상대로 미군과 멕시코군이 함께 멕시코에서 작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멋있는 말이고 뭐 도와주는 것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뭐냐, 미군 병력을 멕시코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영토 내에서 미국 군대가 마구 움직이는 걸 허용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 군인들이 불법 약물 제조시설로 의심되는 장소를 급습할 때, 지금은 이제 멕시코 군인들이 그걸 급습하거든요. 작전은 미국이 짜고, 그때 이제 멕시코 군대만 급습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미군 특수부대 요원, 그리고 미국의 CIA 요원이 같이 가서 멕시코 군과 함께 급습 작전을 하고 싶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는 그 미국이 약물 제조 관련 정보, 미국이 이제 정보 전 세계 최고잖아요. CIA가 쫙 그 정보를 입수한 정보를 멕시코에게 일정 부분 줍니다. 주고 요런 정보에 근거해서 여기 타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멕시코 군이 이제 가서 이제 타격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죠. 야, 그 고급 정보 우리가 다 취합해서 너희들한테 주고 공은 너희들이 다 세우고, 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취합한 정보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가 취합한 정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우리 말 듣고 그 간접적으로 얘기 듣고 가는 너희들보다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갈게. 너희 뒤따라와. 약간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멕시코에 미군을 들이겠다라는 것은 섣불리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다. 지금은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정중하게 이제 거절한 그런 상태죠. 자국의 그 주권 국가로서의 그 자존심을 뭐 세운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멕시코에게 합동 작전을 하자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베네수엘라에서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및 압송 작전을 정말 전광석과 같이 군사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이후에 군사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대담해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군의 멕시코 안에서의 군사 작전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다른 얘기고요. 또 미국이 저 밑에 남미의 어느 나라랑 쿵쾅쿵쾅 하는 거랑 또 다른 얘기입니다. 멕시코는 왜? 멕시코는 바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많은 좀 불편한 그런 역사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과거에 멕시코를 여러 차례 침공한 바 있습니다. 또 제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결과물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멕시코를 여러 차례 침공한 역사가 있고요. 또 원래 멕시코 영토였던 뭐 텍사스 뭐 또는 이곳 캘리포니아주를 이제 무력으로 획득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다라는 것, 사실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멕시코에서 유통되는 불법 약물 대부분이 이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니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군대가 가야 돼라고 하고 있지만 뭐 그 이유도 사실 뭐 틀린 뭐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멕시코 입장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과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걸 예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지금 입장이 사실 미국, 멕시코 첨예하게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좀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말을 했으면 이걸 또 집요하게 하는 그런 있잖아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우리 미국 병력을 보내서 거점 타격하고 공격하는데 미국 군대랑 같이 하자. 요 말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이걸 매일 말씀하실 겁니다. 과연 멕시코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요것도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민 단속국이 AI 오류로 인해서 경력이 일천하거나 미천하거나 또는 경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요원들을 현장에 마구잡이로 잘못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NBC가 보도했는데요. 이 NBC 보도에 따르면 지원자 중 그러니까 아이스 요원이 되고 싶다라고 한 그 지원자 중에 뭐 경찰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에 그 요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4주간의 온라인 4주간의 교육인데 그것도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일종의 온라인 4주 수료 딱 끝나면 바로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존에 이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와는 달리 그런 그 법집행 경험이 없는 그런 소위 비경력자는 8주간의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8주 동안에 어디서 시키냐면 조지아주에 있는 연방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뭐 이민법이라든지 총기 사용법이라든지 뭐 체력 테스트 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간의 온라인으로만 공부하는 거랑 다르죠. 이건 완전히. 그런데 아이스가 지원자 이력서를 접수한 뒤에 이걸 AI를 이용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AI가 분류를 해줘요. 아, 여기는 그냥 4주 온라인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AI가 오류를 일으켜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도 이쪽으로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냥 4주 온라인 오케이 뭐 이렇게. 근데 AI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낼 때 자기 의견서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어느 회사에 지원하면 뭐 홍길동 씨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고 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정말 가장 스투피드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그러면 또 해간 그 답변하잖아요. 네, 저는 옛날서부터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었고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싶었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똑같이 아이스 요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쓸 때 이제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아이스 요원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었고 내가 그 아이스 요원으로서 이민 단속을 하면서 미국을 바로잡는데 큰 일을 하고 싶었고 이런 생각을 나는 10년 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제 이런 걸 쓰는데 AI가 그 내용을 아이스 요원에 대한 로망, 뭐 아이스 요원에 대한 어떤 또 뭐 사명감 또는 뭐 10년 전부터 이 일에 내가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거를 마치 그렇게 10년 전부터 일을 했었다라는 그렇게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서 AI가 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마치 경력자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라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온라인 교육 슥슥슥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에 지원하는 아이스 요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작년 여름부터 그 연방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뭘 했냐면 아이스 요원에 지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합격이 돼서 채용이 됐을 경우에 월급도 월급이지만 그 업프론트 머니로 딱 채용이 되는 순간 일하기 전부터 $50,000 줍니다. $50,000 받고 일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놀던 사람들까지 막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많다 적다는 저희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금, 몇 명이 그런 케이스다라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적지 않은 숫자,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현장에 배치됐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겁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방 요원으로서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막 투입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최근 들어서 현장에서 그 단속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과정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그 조심스러운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면 제가 몇 명의 케이스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바로 가감 없이 팩트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그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금 차에다가 테슬라를 살 때 나는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그 기능이 있는 걸 사겠습니다. 테슬라를 사면서 자율주행 기능 없는 걸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뭐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테슬라를 구입할 때 그 기능에 대한 돈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8,000불이에요. 8,000불. 그런데 지금까지는 8,000불을 한 번에 내고 그냥 사든지 아니면은 8,000불이 부담되니까 내가 다달이 그 돈을 낼게요. 해서 일종의 뭐 서브스크립션 하듯이 구독하듯이 월 99불을 내면 그걸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8,000를 내든지 아니면 월 $99를 내가 쓰는 동안에 계속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이 월 8,000불 이걸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는 다음 달 14일, 2월 14일 이후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중단하고 서브스크립션, 그 구독 제도만 이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대로 $8,000 그리고 월 구독료는 $99 이렇게 선택을 줬는데 2월 14일 이후에는 선택권 없이 그냥 무조건 monthly 99불 내는 걸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그 전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이렇게 monthly 구독하는 월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라고 하면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는 사람이 감독관이 타서 이제 운전을 하지 않지만 이제 가만히 앉아서 만일에 어떤 개입해야 될 일이 상황하면 개입하겠다고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그런 시범적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웨이모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CNBC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로보택시 시장에서 테슬라는 구글의 웨이모보다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 그거를 이제 monthly 99불 그것만 선택을 했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 머릿속에 뭐 들어가 볼 수도 없으니 저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저지방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 즉 홀 밀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저지방 우유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그때의 지침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기억하시죠?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런 걸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공립학교에서 홀 밀크, 그러니까 일반 우유는 지급하지 못하게. 왜? 아이들이 너무 뚱뚱해지고 비만해지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 우유는 제공하지 못하고 이제 저지방 우유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시 바꾼 겁니다. 어떻게? 저지방 우유도 오케이. 그러나 일반 우유도 제공할 수 있게 해라.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도 대환영한다라고 밝혔군요. 자, 이 법안 서명에 따라서 각 학교가 학생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홀 밀크는 물론이지만 2% 우유, 그리고 1% 우유, 그리고 무지방 우유, 락토스 프리 우유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전부 다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엄마 아빠의 이제 충고를 받고 조언을 받고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들 우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요 뉴스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학교에서의 뭐 요 변화 뭐 이것도 이겁니다만은 말이 나온 김에 우유에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유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또 우유는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성인들에게 적합한 우유는 어떤 건지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유를 우선 볼 텐데요. 홀 밀크. 이거는 지방 함량이 3.25%입니다. 3.25%.
그리고 이제 가장 고소하고 크리미해서 맛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이 있는 만큼,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좀 약간 배부름감도 느낄 수 있고 포만감이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칼로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높고 포화 지방이 높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아니라 또 사실 이게 또 장점이기도 한데 좀 살집이 많이 있거나 뭐 비만하거나 또는 심혈관 지방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2% 밀크를 보겠습니다. 2% 밀크는 이제 reduced fat milk라고 합니다. reduced fat과 non-fat milk가 있는데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2% 밀크는 reduced milk라고 하는데요. 지방 함량이 말 그대로 2%입니다. 특징은 맛도 적당히 있고요. 건강에도 적당히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우유가 바로 이 2% 밀크입니다. 단점은 뭐 홀 밀크만큼은 뭐 고소하지 않다? 뭐 요런 정도. 네. 다음은 이제 1% 밀크로 가보겠습니다. 1% 밀크는 low fat 밀크입니다. 그러니까 2% 밀크는 reduced fat고요. 1% 밀크는 low fat 밀크입니다. 지방 함량은 1% 맞습니다. 네. 특징은 지방과 칼로리를 많이 좀 줄였지만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 성분은 뭐 일반 우유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인데요. 맛이 좀 밍밍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fat free milk, 이건 뭐 non-fat milk라고 하죠. 그야말로 무지방 우유입니다. 지방 함량 0%. 네. 특징은 영양 성분은 뭐 사실 거의 같은데 포만감이 별로 없고 맛이 좀 너무 밍밍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양은 차이가 없는 걸 알면서도 너무 밍밍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잘 안 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우유가 적합한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성장기 어린이와 또는 청소년기 또는 성인이지만 좀 마른 체형의 성인 이런 분들에게는 이 홀 밀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인이 좀 건강 유지 목적으로 먹는다면 그리고 성인이고 시니어인데 그렇게 뭐 마른 체형이 아니다. 보통이거나 보통보다는 조금 찐 정도? 뭐 그 정도다. 그러면은 홀 밀크보다는 2% 밀크가 적극 추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 가이드에서도 맛과 영양 그리고 심혈관에 대한 부담 등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2% 밀크가 시니어들에게는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그 예외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심장질환이 걱정되거나 또는 뭐 콜레스테롤이 걱정되거나 당뇨 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2% 밀크보다는 한 단계 더 낮춰서 1% 밀크를 먹거나 아니면 아예 non-fat 밀크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도요. 이 단백질과 칼슘, 중요한 단백질 그리고 이제 칼슘 이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홀 밀크랑. 그러니까 난 non-fat 밀크 먹으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맛만 밍밍하고. 아닙니다. 맛이 밍밍하다라는 걸 좀 참고 드시면은 단백질과 칼슘은 일반 밀크랑 똑같은 그런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조금 양보하면 얼마든지 건강에 유리한 그런 우유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